이건 뭐 땡 중에 바베큐 쇼 아니야? 어머. 스님 한 명이 바베큐가 되었을 뿐인데 The only thing they have done, they have barbecued one of their monks, whom they have intoxicated, whom they have abused the confidence, and even that barbecuing was done not even with self-sufficient means, because they use imported gasoline. 자, 애국에서도 마담 누의 이 얘기가 이제 퍼져나가게 돼요. 이 발언 때문에 남베트남은 요동이 치게 돼요. 68명이 그 뒤를 이어서 소신공연을 합니다.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반정부 투쟁 운동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대통령궁을 급습한 군부가 대통령을 체포합니다. 이렇게 우모디엠지엠의 정권은 쿠데타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GM 쿠데타 이후 한 몇 년 동안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적어도 한 번 정도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매년?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정확히 GM의 암살 20일 후에 미국에서는 케네디가 암살로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됩니다. 존슨은 국내 개혁파예요. 그래서 미국 내 개혁에 치중하느라 베트남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베트남 상황이 특히 베트콩 문제로 최악으로 치닫게 되자 존슨의 측근들은 강력한 군사작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존슨은 망설이게 돼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존슨이 국내 계획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괜히 불필요한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서 상황이 불리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트남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려했던 미국이 손발을 걷어붙이고 베트남 전쟁에 뛰어들게 만들었던 그 사건. 동킹만 근처에 있잖아요. 어떤 곳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름에. 하는 내려간다. 이런 용이에요. 하늘에서 용이 내려오는 만이라는 뜻을 가져요. 3,000여 개의 섬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 그 조화로 이루는 곳이에요. 근데 사실 그냥 통킹만은 아까 보니까 어쨌든 저 바다 위에 있는 건데 저기서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 1964년 8월 2일 이 동킹만에서 베트남의 운명을 바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동킹만은 보시다시피 베트남 동쪽에서 중국 사이에 있는 만이죠. 위치를 보면은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게 예측이 되죠. 자, 미 해군은 17도선 분단 이후에 동킹만 연안을 계속 이제 순찰을 했습니다. 그날도 동킹만 앞바다를 순찰하던 매독스라는 구축함이 아무런 사전포고 없이 북베트남 함정으로부터 사격을 받습니다. 왜? 그러나 바로 대응 사격을 하지 않고 워닝을 줍니다.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틀 이후인 8월 4일 북베트남이 또다시 공격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공격까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던 미국은 결국
군사적 대응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게 미국 측이 밝힌 동킹만 사건의 전문입니다. 자, 두 번째 공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당일 저녁에 존슨 대통령이 대국민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미국의 함정들은 방어적 태세만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북베트남의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우리의 남베트남 국민과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은 배가 될 것이다. 이 선언문과 함께 이제 의회에서 이른바 동킹만 결의안 레졸루션이 진행이 됩니다. 하원에서 416대 0, 상원에서는 88대 2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됩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존슨 대통령은 동남아시아에서 미군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할 수 있고 더 이상의 침략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존슨 대통령 지휘 아래 베트남 내전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동킹만 사건 이후 이제 미국과 북베트남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왜 쐈어 그것도 배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듣기로도 통킹만 사건이 뭐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첫 번째 공격은 사실로 인정이 됐습니다. 북베트남도 인정을 했고 나중에. 근데 두 번째 공격이 문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공격의 진위를 두고 북베트남과 미국은 전혀 상반된 입장을 내고 있죠. 통킹만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두 번째 공격은 없는 걸로 이렇게 네. 배웠어요. 1995년도에 미 국방부의 그 장관 그리고 베트남의 참모총장 하노이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거기서 베트남의 장관은 그 2차가 없다고 그냥 미국에서 날조한 거라고 이렇게 답한 일도 있었어요. 타일러 씨는 미국 쪽 입장은 어떤가요? 학교에서 배울 때 동킹만 사건이 그냥 가짜였다고 이렇게 배우거든요. 가짜라고? 예, 예. 그냥 조작한 거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왜냐면 기밀 문서가 이렇게 유출이 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신문에서 기사가 나가고 이게 사실이 없었던 공격이었다. 타일러 씨가 얘기한 국방부 자료가 유명한 펜타곤 페이퍼. 이게 뉴욕타임즈에서 공개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존슨이 불확실한 그때의 상황과 정보를 자신이 믿고 싶은 방향으로 받아들인 게 문제인 거야. 결과적으로 이후에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존슨은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이 됩니다. 이깁니다. 하지만 존슨이 오판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이 미국이 개입한 이상 쉽게 끝날 거로 생각합니다. 사실 존슨의 참모들도 비슷한 생각을 해요. 당시 국방부 장관인 맥나메라와 남베트남을 총괄하는 미국의 장군과의 대화를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하키스 장군, 북베트남을 진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약 6개월쯤 걸릴 것 같습니다. 남베트남 병력의 지휘권만 저에게 이양된다면 상황을 바로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만 6개월 만에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 베트남 전쟁 개입에서 철수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10년은 넘지 않았나? 예, 10년. 그 당시 기준으로는 베트남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치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미국의 이런 위상을 시험할 수 있는 전쟁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세계 최고의 수준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미국이 이 전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그때 냉전 체제였으니까 또 이렇게 소련이나 중국이랑 마찰이 생길 수 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17도선이 그어졌죠. 미국의 이 전쟁은 주로 그 밑에서 남베트남에 있는 베트콩을 척결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17도선을 넘어서 북베트남과 전면전을 벌이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소련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차 하면은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미국은 17도선 이하로 제한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5년 11월 14일 미군과 북베트남군 정규군의 첫 정면 충돌이 벌어집니다. 미국과 북베트남의 전투가 이아드랑이라는 이 지역에서 벌어진 건데 먼저 이아드랑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아드랑은 캄보디아 쪽에 캄보디아랑 같이 있네. 캄보디아의 접경이고 라오스도 굉장히 근접해 있죠. 정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먼저 이 이아드랑 계곡, 이아드랑을 확보를 하면은 이제 중원으로 진격을 하겠죠. 해안까지 내리달립니다. 그런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남베트남 전역에서 베트콩들이 뭐예요? 무장 봉기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남베트남을 단숨에 공산화시키겠다는 이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앙드랑에서 첫 정규전에 임하는 미군의 전략이 뭐였을까요? 베트남 전쟁을 일컫는 용어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최초의 헬리콥터 전쟁. 그래서 바로 헬기였습니다. 일단 이것은 정글보다 약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대 확보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기를 투입해서 병력을 쉽게 투입하고 퇴각시킬 수가 있었겠죠. 지금은 이제 익숙하죠. 그 당시만 해도 헬기를 전투 전략으로 사용되기가 그때는 생소했죠. 베트남 전쟁은 미국 최초의 공중 강습 부대가 활약한 전쟁입니다. 실제로 이 전투에서 포병대원을 67번이나 헬기가 전투 위치에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국의 주력 폭격기인 B-52가 이때 최초로 전투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괌에서 발전한 15대의 B-52 폭격기가 이아드랑 이 폭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965년 11월 14일 전투의 결전의 날이 다가옵니다. 미국의 헬기들이 속속들이 이아드랑 계곡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동, 서, 남의 이 3개 연대가 미군들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아차하면은 미군이 뭐예요? 포위돼서 압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지휘관인 모어 중령이 중대한 결심을 내립니다. 우리가 피해를 받더라도 전쟁에 지면 안 되잖아요. 가능한 모든 화력을 동원해서 때리십시오. 우리 죽어도 폭격을 하십시오. 괜찮으니까. 그 코드가 유명한 브로큰 에로우, 부러진 화살이라는 얘기죠. 그때 투하된 게 앞에서 봤던 네이팜탄입니다. 아니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으면 아군에까지 피해를 입히면서. 근데 저기 이해는 가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쓴 거죠. 어차피 죽는 상황이에요. 자, 이아드랑 전투는 미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 측의 주장입니다. 근데 각 군의 피해 상황을 한번 볼까요? 미군이 사실 300명이 넘치는 약 300명이 전사한 데 반해 북베트남 피해는 전사자가 약 1,8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투가 북베트남과 미국에 남긴 교훈이 뭐였을까요? 일단 베트남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정확합니다. 알았을 것 같아요. 미국이 얻은 교훈은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이들의 정신력에 놀라 자빠집니다.
북베트남 입장은 어땠을까요?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베트남 쪽에서는 본인들이 승리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규전 가지고는 승산이 없겠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나. 전면전은 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했겠다.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꺾기 위한 베트콩의 전술은 바로 뭐예요? 베트남은 굉장히 이게 정글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빽빽하게 이어진 이 정글에서 게릴라전을 준비합니다. 당시 베트남에서는 대낮에도 하늘을 가려서 어둡게 만들 정도 맹그로브 숲이 약 40만 헥타르가 된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의 면적이냐 하면 서울의 6배 이상이 되는 면적입니다. 정글이 진짜 넓구나. 특히 밀림 중에서 가장 미군들에게 악명이 높았던 게 철의 삼각지였습니다. 베트콩의 최대 거점지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 것인데 미군이 이 전투하기는 굉장히 빽빽한 정글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정글을 헤치고 가야 됩니다. 게다가 베트콩은 게릴라전이잖아요. 갑자기 나와서 공격하고 갑자기 사라져요. 진짜 무서워요.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베트콩을 민간인과 복장으로 보면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트콩을 색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